이상무, 김 대표가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. 입사 당시 23 차원이었던 그는 지금 회사의 2인자입니다. 영업팀장, 본부장을 거쳐 상무가 된 이 사람만큼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. 김 대표 자신을 제외하면. 그런데 김 대표는 이상무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. 당신이 내 자리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그 질문을.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87%. 그 숫자는 김 대표의 머릿속을 3주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. 매뉴얼 작업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거래처 히스토리, 협상 기준, 업무 흐름도. 종이 위에 30년을 옮기는 작업은 더디고 불편했습니다. 그러나 그 작업을 하면서 김 대표는 더 큰 문제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매뉴얼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매뉴얼을 실행할 사람은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세 번째 미팅에서 컨설턴트 김 소장이 꺼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. 김 대표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. 김 대표는 준비된 답이 없었습니다. 김 소장은 테이블 위에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 상단에 경영 후계자 검토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김 소장은 내부에서 후보를 먼저 정리해 볼 것을 제안하며 임원이나 팀장 중에서 김 대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. 김 대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. 이상무. 그 이름 하나가 적히고 펜이 멈췄습니다. 다른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. 생산본부장 박 이사는 기술 쪽은 뛰어나지만 영업과 대외 관계에 약했습니다. 경영지원팀 최 이사는 안정적이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. 아직 젊은 팀장들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. 결국 종이 위에는 이름이 하나뿐이었습니다. 이상무. 23세 입사에 지금 쉰툴. 이 회사에서 30년을 보낸 사람. 김 소장은 이상무 한 명밖에 없는지 물었습니다. 김 대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김 소장은 이어서 이상무 본인이 그 자리를 맡을 의향이 있다고 보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. 그것이 문제였습니다.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. 다음 날 오전, 김 대표는 이상무를 따로 불렀습니다. 회의실이 아니라 1층 카페에서였습니다.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. 처음 몇 분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. 김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. 이상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. 김 대표는 이상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. 준비가 되면 물러날 생각이며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 그 과정에서 후계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상무가 맡아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. 이상무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.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김 대표 옆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자신은 김 대표의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지 직접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.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신도 지금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. 김 대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머릿속에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. 30년 동안 김 대표는 이상무에게 실행을 맡겼습니다. 결정은 언제나 김 대표의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무는 훌륭한 2인자였지만 1인자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. 이것은 이상무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. 이것은 김 대표 자신이 만든 구조의 결과였습니다. 87%의 오너 의존도, 그것이 이상무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김 대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. 아직 시간이 있다고. 두 사람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소문은 빠릅니다. 특히 작은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. 김 대표가 컨설팅 회사를 오가고 이상무와 따로 커피를 마시고 오절 시간을 사무실이 아닌 외부 미팅으로 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김 대표가 회사를 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영업팀 막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.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루 만에 사무실 전체를 돌았습니다. 생산라인 반장 우 씨는 밥을 먹다가 회사가 괜찮은 것이 맞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.
경영지원팀 최 이사는 자신의 연봉 계약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오래된 직원 몇 명은 갑자기 이직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. 김 대표가 이것을 한 것은 이상무를 통해서였습니다. 이상무는 조직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아직 확정된 것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김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30년 동안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순간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자신이 만든 공백이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. 그것은 김 대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이것은 단지 후계자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후계자를 결정하기 전에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메시지를 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. 그리고 그 메시지는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.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니까요. 그날 저녁 김 대표는 김 소장과 전화를 했습니다.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김 대표의 말에 김 소장은 예상된 일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시점부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후계자 선정 작업은 계속하되 직원들에게는 변화의 방향은 있지만 그들의 자리는 지켜진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김 대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. 김 소정은 그렇기 때문에 오너의 은퇴가 어려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회사를 파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회사를 파는 동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. 김 대표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. 후계자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. 그것은 한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30년 동안 자신의 몸 안에만 있던 판단력과 관계망과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조차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김 대표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옵니다. 외부 인수 의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. 후계자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회사를 팔 것인가 50억 원의 무게 앞에서 김 대표의 결심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.